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망을 이용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엠니스트라고 불리워지는 그 딥러닝을 딱 입문하자마자 맨 처음 다루는 예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엠니스트를 이용한 분류 문제 해결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핸드리튼 숫자예요. 디지트 숫자인데, 즉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총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총 6만 개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총 10,000개예요. 옆에 있는 784라고 쓰여 있는 거는 이렇게 영상 하나가 28 x 28짜리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 쓰고 2 쓰고 하는 그 해상도가 매우 작죠. 28 x 28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영상 데이터를 다뤄본 적이 없을 테니까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살짝 교수님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이런 흰 종이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요, 나머지 값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데 1이라고 쓴 부분만 값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색 정보는 0에서부터 255라고 하는 값이 쓰여져 있어요. 잘 보면 총 256가지의 경우수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2의 8승, 즉 8비트, 한 바이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녀석, 그레이 컬러를 갖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글자를 쓰면 값이 채워져요. 그 값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맥시멈이 1인 값으로 채워져 있고 0.6 혹은 0.5 혹은 0.7 이렇게 되어 있죠. 0에서부터 255의 값을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한 겁니다. 그래서 즉 0에서 255 값을 255 나눈 값이 0.7인 거니까 0.7 곱하기 255를 하면, 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교수님 임의로 0.5라고 해볼게요. 0.5 곱하기 255 같은 경우에는 뭐 128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128이라는 값이 이렇게 썼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아무튼요, 이렇게 영상 데이터는 x, y축에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걸 살펴보면 이렇게 784에 6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쭉쭉쭉 눌러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복잡하면 이 정도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인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은 이제 너무 성능이 잘 나와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셋이기는 한데요. 한때 숫자를 맞추는 것조차도 컴퓨터가 매우 힘들어 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최근 기술의 발전이 얼마큼까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엠니스트 예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숫자 맞추기 게임을 교수님이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엠니스트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실습을 하기 이전에 사전 지식 쌓기를 좀 더 먼저 할게요. 두 가지 용어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치 사이즈라는 거고, 두 번째가 에포크라고 하는 겁니다.
에포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교수님이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치 사이즈란 무엇일까요? 배치 사이즈는 몇 문제를 풀고 해답을 맞추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감이 잘 안 온다고요? 그럼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가 100문항이 있어요. 100문제. 근데 먼저 그 100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점수를 먹이는 거죠. 그게 배치 사이즈가 100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10이라고 하면요. 10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10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를 반복합니다. 답을 맞춰본다는 의미는요.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가중치를 갱신해서 W 값을 업데이트해서 좀 더 머신이 똑똑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능을 높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해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되잖아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잘 풀려고 풀 수 있겠죠. 내가 왜냐면 앞에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라는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치 사이즈가 의미를 갖는 거고요. 배치가 1이면 한 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한 문제 풀고 답 맞춰보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100문제를 푸는데 100번의 갱신이 필요하겠죠? 자,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100문제 다 풀고 나서 해답을 맞히는 거랑 한 문제 풀고 해답을 맞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의고사 한 해분에 비슷한 문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배치 사이즈는 100일 때 다 풀어보고 해답을 맞추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릴 경우 이후 유사 문제를 다 틀리게 될 거예요. 근데 배치 사이즈가 2일 경우에는 한 문제 풀고 해답 맞춰보고 그거에 대해서 풀이법을 배우고 또 문제 풀고 해설을 보고 해답을 통해서 유사 문제에 대한 거를 배우고 하다 보니 모의고사 한 해분에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비록 앞에 문제를 틀리더라도 뒤에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추게 될 확률이 크겠죠. 자, 그럼 배치 사이즈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0문항 다 풀고 해답을 맞춰보려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다 기억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즉, 머신 입장에서는 GPU 메모리가 엄청 커야 됩니다. 한 문제 풀고 해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는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런 학습 속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비록 배치 크기가 크지만 성능은 배치 1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는 여러분이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 버틸 수 있을 만한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학습을 빨리 여러 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1로 설정하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배치 사이즈란 무엇인가,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어떻게 놓는 게 좋은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나온 연구 보고에 의하면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결과론적으로는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 교수님의 경험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느냐, 어떤 문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실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씩 바꿔가면서 실험한 결과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에포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에포크는 모의고사 한 회분을 몇 번 풀까와 같은 의미예요. 즉, 에포크가 20이면 모의고사 한 회분을 받아서 20번 푸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20번 푸는 거죠. 우리가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의 머신 DNN도 우리의 딥 뉴럴 네트워크도 같은 데이터셋으로 반복적으로 가중치를 갱신하면 모델이 점점 더욱더 똑똑해집니다. 자, 아래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에포크를 반복할수록 코스트가, 즉 에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그림에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초반에 점수가 우리 시험 볼 때 낮은 점수에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 한 2, 30점 맞는 친구들이 7, 80점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높은 점수 때에서는 1, 2점을 올리는 게 반복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쉽게 잘 오르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수렴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록 이 뒷부분은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더라도 잘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좀 많죠? 이론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실습에서 다 사용될 내용이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으로 좀 더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옵티마이저, 즉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최저가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이었는데 지금까지 SGD라고 불리워지는 방법론을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SGD를 썼어요. 교수님이 맨 처음에 선형 회기 시간에 설명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말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론이 SGD라고 불리워지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SGD를 계속 써왔죠?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GD랑 SGD의 차이는 뭐냐? GD는 학습 데이터 전체를 사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SGD는 학습 데이터 일부를 사용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의미를 해요. 즉, 배치 사이즈 별로 학습 최적화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배치는 뭐였죠? 이렇게 문제, 즉 데이터를 몇 개씩 가지고 전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학습을 할 텐데 몇 개를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배치 사이즈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정한 배치 사이즈대로 이렇게 웨이트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입니다. 장점은요, 빠르게 수렴합니다. 그리고 SGD를 여러 번 반복할수록 BGD와 유사한 결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가장 다 같이 쓰면 좋은데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데이터는 너무너무 라지 스케일 빅데이터여서 절대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나눠서 처리하지만 여러 번 반복할수록 결국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보는 거랑 같은 효과를 가져오더라라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믿고 여러분들은 SGD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나이브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게 SGD인데요. 그렇다고 SGD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참 많은 최적화 방법론들이 제안되어 왔고 지금도 제안되고 있어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론이고요. 오늘 실습 시간에 우리도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굉장히 대표적인 방법론들이에요.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결국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가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방향성을 개선하는 방법, 그러니까 SGD에서의 그 우리가 탐색 방향을 결정하는 거랑 탐색 스텝을 개선하는 방법 두 가지 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탐색의 방향을 잘 개선하면 학습이 좋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모멘텀, NAG, 아담에 해당이 되고 스텝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한 게 아다그라드, 여기 RMS 프롭, 아다 델타라는 게 있고 결국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게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방향도 적절하게, 스텝 사이즈도 적절하게라고 써 있죠. 밑에 보시면 각 최적화 방법론들에 대한 한 줄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각각의 방법론들을 사실 정확하게 아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수학 수식도 들여다봐야 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지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이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는 없고요. 모든 친구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감을 잡고 실제로 간단하게나마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제 우리 생활 속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를 원해요. 이런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별도로 찾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4학년 1학기 때 개설될 딥러닝 시스템이라는 수업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요. 혹은 학교에 대학원 수업이지만 학부생들도 들을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권해주는 내용의 하나인데 그런 석사 1학기, 2학기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 개론 이외에 좀 더 깊이 있는 수업들을 듣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들 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직접 인터넷에 너무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보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그림은 살짝 살펴볼 건데 실제로 방법론들마다 어떻게 글로벌 미니멈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방향성과 스탯 사이즈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점의 속도도 잘 보시면 실제 그게 바로 수렴 속도예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 SGD는 결국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요 위에 남아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때요? 각각 옵티마이저들의 장단점이 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토치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또 이 라이브러리 안에 토치비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이 토치비전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파이토치 매뉴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님이 지난 중간고사 때 오픈 매뉴얼 북을 했었잖아요. 그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는 함수를 찾아서 문제를 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함수인데요. 그런 거예요. 프린트f나 스캔f, getS, 푸데스 같은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인자 사용법이 기억이 안 나요. 혹은 어떻게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매뉴얼을 통해서 실제 함수 아규먼트, 즉 인자의 사용법을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오픈 매뉴얼 북을 해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앞에 교수님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기억나요? 매뉴얼에 보면 인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파라미터에 대한 두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코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시까지 나와 있어요. 교수님은 그래서 오픈 매뉴얼 보고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뉴얼을 보고 코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매뉴얼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고, 요 안에 사실은 파이토치라고 불리워지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즉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리니어, ReLU, 옵티마이저인 SGD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만약 이런 라이브러리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짜서 썼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짰던 연결 리스트, 집합, 스택, 큐, 트리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다 STL 라이브러리라고 불리워지는 것 안에 구현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직접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을 짰죠. 매우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실제로 구현했던 겁니다. 물론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그 모든 내용을 다 구현해 보는 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을 실제로 다 구현을 이번 학기에 다 한다면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있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시간에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구현해보는 연습을 하길 희망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혹은 꼭 진학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마치 알고리즘에 대한 심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혼자 연습하는 것과 같다고 교수님은 생각을 해요. 아무튼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라고 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실생활 문제를 잘 풀기를 희망합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네요. 토치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교수님이 구글에 파이토치 토치비전이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쳤더니 맨 위에 나와서 클릭하고 링크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토치비전 패키지는 이렇게 유명한 데이터셋과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토치비전의 데이터셋을 보니까요. 뭐가 많네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배운 거 엠니스트랑 여기 사이파 보이세요? 오늘 교수님이 아까 앞에서 사이파 10이라고 해서 10개짜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데이터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엠니스트는 0에서 9까지의 손으로 써져 있는 그렇죠? 영상 분류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이터셋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좋지만 오늘 우리는 손글씨 분류 문제를 교수님이랑 풀 거예요. 자, 교수님이 오늘 준비한 실험인데요. 번호를 쓰다 말았네요. 이게 4번, 5번, 6번인데 서로 우리가 하는 실험의 방향성이 있어요. 교수님이랑 같이 그 방향성을 살펴볼게요. 1번 실험은요. SGD라고 하는 최적화 방법론을 가지고서 숫자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근데 성능이 아마 오늘 하는 실험 중에서 가장 낮을 겁니다. 즉 1번과 2번 실험을 통해서 SGD보다는 아담 옵티마이저가 분류 문제를 잘 푼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아담을 사용하면 교수님은 0.77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 하나짜리에서 레이어 3개짜리로 이제 늘린 거예요. 3번 실험은. 앞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퍼셉트론이었는데 뒤가 진짜로 이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쌓은 DNN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0.94가 나왔고 좀 더 성능이 올랐어요. 레이어를 많이 쌓으니까 확실히 오르네요. 그리고 4번은요. 3번과 4번을 비교하면 초기화 방법이 약간 달라요. 3번은 랜덤 이니셜이었고 4번은 자비의 초기화 방법이었어요. 보시면 초기화 방법만 바꿨는데 성능이 올랐죠. 자, 그리고 5번 실험은 좀 더 교수님이 네트워크를 깊게 쌓았어요. 3개짜리에서 5개짜리로 깊게 쌓았더니 성능이 좀 더 올랐어요. 그리고 6번째에서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을 넣어 보았어요. 비록 교수님의 실험에서 성능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들을 깊게 쌓아갈 때, 즉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깊게 쌓아갈 때 드랍아웃이 없는 5번의 상태는 학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드랍아웃을 넣으면 성능이 오르거나 학습이 되는, 즉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실험은 이런 식으로 각각 옵티마이저를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방법론을 바꾸거나 레이어의 수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성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교수님이랑 같이 코딩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끊고 다시 새로운 비디오를 올려볼게요.